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거를 먼저 보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올라왔던 영상인데, 제가 보고 꽤 감명 깊게 본 영상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2020년 1월 말에 코로나가 터져서 2년이 됐어요. 지금 딱 1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지? 코로나로 전 세계 GDP가 박살이 나고 실업률 폭등에 폐업이 속출하는데 부동산도, 주식도, 나스닥도, 해외 부동산도, 심지어 비트코인마저 폭등 중인 이 상황. 이 말이 되나?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계속 지금의 삶을 반복하실 겁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요건 1년 전 상황임을 감안하셔야 돼요. 1년 전 이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주변에서 뭐 주식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했죠. 근데 코로나 터졌을 때만 해도 막 경기도 안 좋고 막 실업률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모든 게 올라 있는 상태였고 그 1년 전에 이 영상 이후에도 작년에도 올랐습니다. 아시죠? 작년 12월까지는 계속 올랐어요. 지금 1월 들어서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작년 12월까지는 계속 올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3일부로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 절반이 코로나 이후 실직 또는 임금 줄었다. 절반이에요, 절반. 코로나19는 우리 건강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자영업자분들께서는 IMF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역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이때 신난 분들 있죠? 이렇게 세계 경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폭망인데 집값은 보나마나 폭락하겠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3월, 4월 이때 많이 하셨죠. 이 폭락론자들은 어때요? 때는 이때구나. 열심히 대폭락 노래를 불러요. 조회수도 많이 뽑았어요. 자, 이로부터 8개월 후인 지금 당연히 경제가 이런데 집값은 폭락했겠죠. 자, 서울의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집값의 변화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죠. 자, 폭락으로 보이시나요? 뭐지 이거? 10%씩 오른 데가 수두룩한데? 서울만 이러겠지. 자, 경기도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더 많이 올랐어요. 15% 상승이 흔합니다. 흔해요. 화성시는 20%, 경기 북부 볼까요? 눈물과 소름의 경기 북부마저 15% 내외로 상승한 지역들이 많이 보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경제 대위기 상황에서 집값이 이게 다 투기꾼 탓이지 뭐. 그럼 이건 왜 이럴까요? 주식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투기꾼들이 주식도 하나? 집값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도대체 왜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부동산, 주식, 심지어 몇 년 전에 완전히 망했다고 결론이 나서 완전 뭐 그냥 끝났던 비트코인마저 다시 폭등해서 2천만 원을 넘겨버린 이 상황.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어떤 특정 신념을 믿는 이들, 부동산을 분석이 아닌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평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만 하는 현재 집값 폭등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온 건 맞아요. 사실 실직도 엄청 늘었고 폐업도 많이 늦었죠. 요즘 자영업자분들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춥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우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 건 맞아요. 맞는데 경제는 어려운데 집값은 또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또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그 어느 때부터도 많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울 외곽 쪽을 중심으로 한 10%대로 올랐어요. 집값이 1년 동안. 서울 중심부 보시면은 3%, 4%, 1%, 5% 이런 식인데 외곽 쪽은 지금 11%, 11%, 8%, 9%, 5%, 12%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울 외곽 쪽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서울 중심은 좀 오를 대로 올라서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르긴 올랐어요. 경기 남부를 보면은 여기는 한 15%가 평균이에요. 1년에 15% 집값 오르는 게 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게 평균이에요. 용인, 수원, 만산, 시흥, 광주까지도 심지어 뭔가 수도권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북부는 더 많이 올랐고 김포는 지금 25%입니다. 요즘 왜 김포 하는지 아시겠죠? 1년에 집값이 25% 올랐어요.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죠. 이게 집값만 이렇게 계속 오르면 뭐 부동산 뭐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값을 올린다. 이거 다 가짜다라고 하겠는데 주식을 또 보시면은 코로나 위기라고 해서 한번 폭락을 싹 하더니 그때부터 회복하기 시작해서 그 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전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2,800을 지금 가냐 마냐 하는 단계인데 코로나 이전에 뭐 2,200 정도 됐어요. 거의 5, 600이 또 뛴 거예요. 한 2,200이었던 게 2,800까지 뛰었으면 거의 27% 상승한 거죠. 굳이 이때부터 안 재도 이때부터 재도 지금 거의 27%가 상승했어요. 27%. 집값은 사실 27% 상승한 곳은 거의 없어요. 김포가 그나마 제일 많이 상승했는데 25%죠. 근데 코스피는 27%가 상승을 했다. 많이 오른 특정 종목이 27%가 아니고 코스피에 들어와 있는 주식의 평균값이 27%가 올랐다는 거죠. 부동산은 주식에 비하면은 올해 되게 약세인 거예요. 이 투기꾼들이 또 주식까지 들어왔구나. 그럼 이건 뭐죠?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투기꾼들이 나스닥까지 점령을 했나요? 이 투기꾼들이 나스닥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내가 미국 주식 살라고 했는데 살 수가 없네. 얘네 투기꾼들아. 정말 대한민국 투기꾼들 세계를 정복할 기세입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무능을, 본인의 무지함을 핑계 삼을 거리를 그냥 찾는 거야. 투기꾼들 때문이다, 투기꾼들 때문이다 하면서 분명히 나는 판단을 제대로 했어. 이때 주식도 안 사고 부동산도 안 사길 잘했는데 값이 오른 건 나는 판단을 잘했지만 투기꾼들이 우리나라 부동산도 주식도 미국 주식도 다 망쳐놓은 거야. 이거 정상이 아니야 이거. 소주 한잔 먹고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한 번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항상 다 오른 다음에 투기꾼 때문이야. 그러겠죠.
평생을. 오늘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뉴욕 증시 코로나19에도 급등, 가계 자산 역대 최고치, 미국인 순자산이 역대 최고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부동산도 엄청 폭등했어요. 미국 집주인이 1000조를 벌었다. 1000조. 여러분 처음 보는 숫자죠? 그야말로 떡상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은 지난 1년간 10.8%가 급등을 했다.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그럼 뭐 미국은 경제가 좋았냐? 하루에 10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데 경제가 좋았겠습니까? 2020년 5월 기사인데 이때 한 달간 2천만 명 실직이에요. 한 달에. 지금 12월인데 몇 명이 실직을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런데도 버티는 미국 집값. 버티는 걸 넘어서 너무 올라서 집주인들이 1000조를 벌었다. 즉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지금 주식도 부동산도 이 코로나 기간에 대폭 상승했다는 얘기죠. 지금 모든 자산, 뭐 자산이라고 할 만한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는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2,400, 2,500까지 막 갔다가 한참 비트코인 열풍일 때 막 기억하시죠? 그리고 어느 순간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해서 막 400까지 가요. 400. 2,500 하던 게 400까지 가요. 사실 비트코인은 끝났구나. 추억 속으로. 근데 반전이 뭐예요? 이때 400만 원일 때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 한 2년 전쯤에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은 지금 몇 배 올랐어요? 5배로 올랐다. 어떻게 이 비트코인 망한 거 아니었어 이거? 어떻게 얘까지 이렇게 막 오를 수가 있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냥 여러분은 이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금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뭐 광물이든 뭐 미술품이든 뭐든 아무거나 사놓고 현금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된다. 현금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오른다. 현금 가지고 있는 놈만 바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할 때마다 그분이 오셨구나. 좋은 게 나왔네요. 잘하다 고민이신 경우에는 이거를 사주시면 좋겠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여러분 이쯤 말씀드렸으면 이제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놈만 바보가 된다 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면 30초 전으로 대감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2020년에. 자 여러분 이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이 뉴스. 미 연준은 뭐예요? 연방준비은행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를 만드는 곳이죠. 통화량을 정하고 미 연준 무제한 달러 푼다. 무제한 달러 푼다 라는 기사가 3월 24일에 났어요. 이때 이 기사가 뭐 엄청 많이 나왔죠. 공중파는 물론이고 뭐 이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는 모든 언론사와 뭐 유튜버들도 뭐 그때 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달러 풀기, 회사채 개인대출 전방위 매입, 양적 완화의 한도를 폐지했다. 달러를 찍어내는 그 한계를 없애버렸다. 그냥 돈을 무한으로 찍는다는 거죠. 무한으로. 빚이 있으면 그냥 국가에서 빚을 사버려. 빚을 없애주는 거죠. 완전히 다. 그냥 강제로 그냥 경제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돈을 퍼부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상상. 한국은행이 돈을 만들 수 있으면 돈을 무한히 찍어내면 뭐 되게 좋겠네. 어렸을 때 선생님께 이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면 화폐가 너무 많아져서 뭐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제 큰일 나.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그걸 했어요. 이게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가능한 건데 그래도 좀 위험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할 때 여러분이 부동산도 안 사고 주식도 안 사고 그게 아닐 거면 해외 부동산이라도 잘 모르겠으면 금이라도 이런 거라도 안 사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제한 달러를 푼다는 건 뭐예요?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돈의 양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달러가 뭐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훨씬 많겠지만 가정을 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은행에 미쳐가지고 그냥 10배로 찍지 뭐. 그래서 9천만 원을 더 찍어서 그냥 1억을 만들어버렸어요. 돈을 막 뿌려요 여기저기. 그럼 원래 시장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총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있죠. 근데 시장은 그대로예요. 시장이 그대로 있다면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이 그대로 있다면 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 화폐 양이 1000만 원일 때와 1억일 때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이 세계에는 참외 4개와 사과 3개, 배 5개가 전부예요. 이 세계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작은 나라라서 전부 1000만 원이 있을 땐 이 하나에 뭐 한 10원 정도 했어요. 10원. 2개 사면 20원. 그랬던 게 전체 화폐 양이 1억이 됐을 때 똑같이 10원, 20원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돈이 되게 많단 말이죠. 돈은 많은데 참외의 개수는 그대로죠. 참외가 10배가 된 게 아니에요. 참외의 개수는 그대로예요. 그럼 참외의 가격이 10배가 오르는 거죠. 당연히.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거. 미 연준이 달러를 얼마나 풀었냐. 원래 달러 통화량. 이게 지금 달러 통화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계속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의 양은 계속 증가하긴 해요. 2009년부터는 쭉 증가를 계속 하죠. 꾸준하게 뭐 증가를 상당히 합니다. 이때도 사실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만만하잖아요. 이때까지는 달러를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웠다면 2009년 이후로는 뭐 달러를 좀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고 돈이 많아지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분배가 안 될 뿐이지 돈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한없이 많아진다는 거죠. 2009년에는 한 1,400 정도였던 단위는 10억 달러고요. 1,400 정도였던 통화량이 그로부터 10년 후 2019년에는 한 3,800 정도. 10년 만에 통화량이 한 3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3배. 10년 만에. 그러니까 돈의 양이 3배가 증가했다고요. 이때의 100만 원은 이때의 100만 원과 완전 달라요. 이때의 100만 원은 이때의 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때 100만 원 하던 집은 이때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꼭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된다고 이 집이 뭐 좋아져서 뭐 300만 원이 된 게 아니면 이 집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가격이 오른 거지 실제는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건데 뭐예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해버려서 이때의 300만 원은 이 2009년에 100만 원의 가치밖에 못 가져요. 가치가 없어서요. 이 300만 원이라는 게 이때 100만 원은 굉장히 뭐 큰 의미를 가졌지만 이때의 100만 원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너무 낮아. 그래서 300만 원이어도 10년 전 100만 원의 가치밖에 못 가지는 거예요. 사실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숫자로는 올랐지만 이건 뭐 오른 게 아니죠. 통화량이 3배가 증가했는데 똑같이 100만 원이면 이건 떨어진 겁니다. 사실 가치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던 통화량이 이제 2020년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와는 완전 또 차원이 다르게 수직 상승을 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때 2019년에 3,800이었는데 지금 2020년 6월 14일에 뭐 얼마예요? 5,200이죠. 5,200. 1년 만에. 1년 6개월 만에. 이게 지금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실 통화량의 증가인데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통화량 증가입니다. 지금 12월이 더 올랐어요. 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보다 현재 달러의 양이 60%가 많다고 합니다. 전체 달러가 이만큼 있었으면 거의 이 정도를 더 맞는 거예요 지금. 미친 거죠 한마디로.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면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달러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숫자로 써놓으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나스닥이 오른 것 같아도 이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금액이랑 뭐 차이가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른 게 아니고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사실 화폐 가치를 곱해서 보면 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숫자는 오르죠. 숫자로는 그냥 숫자로 올랐다고 할 뿐이지 이게 뭐 이렇게 이득 본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또 많이 오른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득을 본 거지 사실 그냥 어중이 떠주기 한 주식 사서 한 10% 올랐네? 이득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그냥 주식인 어떤 재테크를 하든 평탄한 쳤다면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환율 보시면 뭐 추풍 낙엽이죠. 그래도 잘 보시면은 달러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1192원이었다가 지금 1092원이니까 뭐 얘 반비례 해야지. 환율이라는 게 달러의 가치잖아요. 달러를 우리나라 원화와 어떻게 이제 교환이 되는지. 이게 얘처럼 이렇게 확 얘와 반비례에 확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다 반영이 됐으면 지금 이 구간이 반영이 됐으면 거의 2배인데 원래 이전에도 한 1200 얼마였단 말이에요. 이게 600원이 됐어야죠. 환율이 1달러 600원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는 이거를 조정을 또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화를 찍어야지 뭐. 달러가 이렇게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줄어서 환율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가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쨌든 지금 대부분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 삼성전자가 뭐 1000억 달러를 수출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1000억 달러를 받았는데 이게 환율이 1250원일 때는 매출이 1000억 곱하면 125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분기 매출은 125조다 와 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똑같이 100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환율이 800원이에요. 환율이 떨어져서 환율이 800원이네? 곱해보니까 매출 80조네? 이런 똑같이 수출했는데 전 분기엔 125조 이번 분기엔 80조예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원자재를 드리고 보통 제조업들은 이 삼성전자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보통 마진율 10%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25조의 매출이나 80조의 매출이나 우리가 생산 원가나 인건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간신히 한 20% 정도의 마진이 남았었는데 원가가 한 100조였던 거죠. 100조 투입해서 125조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율 하락해서 100조 투자했는데 80조 매출이 나왔어? 손해가 20조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똑같이 일을 잘했는데 환율이 너무 하락해서 손해를 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보통 일본도 보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죠. 우리나라로 하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환율을 올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환율을 올려요. 보통 환율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달러를 이렇게 막 찍어내면 같이 막 찍어내야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달러만 엄청 많아지고 우리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환율이 막 떨어지겠죠. 엄청 떨어지겠죠. 그나마 지금 우리 정부도 전략을 짜서 방어를 해서 이 정도에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700원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2번 보고 3번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그 달러를 막 찍어내면은 이제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똑같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100억 달러 해도 똑같이 팔아도 이익이 적어지는 구조가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제 한국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찍으면 우리도 많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치를 떨어져야 또 비슷해지거든요. 요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국내 주식은 반드시 미국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알아놓는다고 해서 한국 주식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주식 하시는 분도 반드시 미국의 상황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보통 미국 주식 장이 끝나는 게 새벽 5시, 6시잖아요. 그 전날에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만 봐도 내일 한국 주식 떨어지겠네? 모르겠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장 열리자마자 팔 수 있다는 거죠. 뭐 사던가 팔던가.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는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집값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은 올랐죠. 숫자는 올랐죠. 근데 이 값은,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 결국 요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도 1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3월부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고 대출 이자를 낮추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강제로라도 굴러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이것까지는 막 자세하게는 몰라요.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그대로 있다가는 너무 환율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우리도 같이 이제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출 이자 낮추고 지원금 주고 돈 쓰라고 줬었잖아요. 1인당 30만 원씩 무조건 쓰라고 막 줬었죠. 그러면은 대출 이자도 낮아지니까 돈이 이제 쉽게 구해지는 거죠. 대출도 막 해주고.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하지? 물건을 살까 하다가 아니 뭐 딱히 일부러 물건 살 것도 없는데 사는 것도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돈이 이제 부동산 주식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올랐다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도 코로나 첫 해와 2021년도 작년 둘째 해는 정말 경기도 안 좋고 힘들다 하는 것과 함께 자산 가치는 다 오르는 현상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초반에는 주식이 오른대요. 왜 오르지? 부동산이 오른대요. 왜 오르지? 그랬는데 2년간 올랐어요. 2년간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부동산을 사신 분과 주식을 사신 분들은 재미를 너무너무 많이 봤죠. 사실 아무 주식을 사도 사실 재미를 못 보기 힘든 두 해였어요. 저도 물론 안 샀었어요. 저도 언제 시작했냐면 1년 전에 이제 주식을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제 반 정도는 재미를 봤고 첫 해는 재미를 못 본 상황인데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1월부터 정반대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월 돈을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 푼 걸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올해는 뭘 해도 돈 벌기 힘든 해예요. 올해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이자를 높이고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투자자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만 뭘 해도 투자로 돈 벌기 힘든 해. 오히려 마이너스 안 치면 다행인 해예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해예요. 여기서는 말이 나왔죠.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라고. 근데 지금 2022년도부터는 적어도 1년은, 왜냐하면 1년간 돈을 걷어들이기로 정부가 다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대출도 막 규제하죠. 그래서 투자해서 돈 벌기가 힘드네요. 정반대 상황이에요. 지난 2년간의 완전 반대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최근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한 달간 엄청나게 떨어진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투자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안 해야 하는가, 해야 하는가? 선택은 자유죠. 선택은 자유인데 저는 그래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올해 같은 이런 힘든 해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눈을 키운다면 그 다음 2023년도부터는 훨씬 쉽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막에 던져졌어요. 우리가 사막에 던져지면 살기 힘들잖아요. 물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근데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2022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사막입니다. 우리가 사막에 던져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막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다면 2023년도부터는 훨씬 쉽게, 아니 뭐 우물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돈을 못 벌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올해가 정말 돈 벌기 힘든 해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너무 많은 금액을 하지는 않더라도 작게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오늘의 세미나가 기준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